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NH농협 임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소개할 아나운서 김다현입니다. 오늘 아카데미 시간에는요,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백창규 팀장님을 모시고 연금계좌 DC IRP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포트폴리오의 구성, 글로벌 국가들의 다변화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연금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시고요. 또 관세 협상이라던가 주변국들의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을 좀 본다면요. 관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크시고요. 또 투자의 기회도 많이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는요, 과연 8월은 좀 어떻게 시장을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9월 이후부터 과연 시장이 좀 괜찮을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번 달 월보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8월은 점검 중 9월부터 가동 예정인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AI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다음 달을 좀 넘어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키워드를 넣으니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8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좀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 협상 기한이 만료되고 있고요. 한국도 얼마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매일매일 각 국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그 관세율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좀 어떨지, 또 마지막으로 연준이 이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컸었는데 이게 아마 가을께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중국이 있겠는데요. 중국의 강력한 정책 시행이 여름보다는 좀 10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은 좀 무더위에 좀 증시도 지쳐서 쉬어가는 것 같은데요. 8월 이후 9월을 넘어가면요. 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또 미국의 수요 회복 정책, 확대되는 글로벌 유동성 효과, 그 다음에 미국의 3분기 실적 반등과 같은 좀 굵직굵직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요. 단기 노이즈에 따른 좀 불안 요인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은 한 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각 국가들의 으름장을 놓았던 관세 협상이 드디어 마감일을 지나면서 각국 협상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협상 결과들을 보니까요, 이게 미국에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불편함들 또 우려들 한국 시장도 조정을 최근에 받았지만 관세 협상이 완료된다면 관련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다 완료되지 않은 점 투자자분들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저희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준금리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저희식의 표현으로는 매파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리를 당장 내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 견조한 흐름의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규모 정책 부양도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은 쉽사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FOMC에서도 시장의 기대가 막 반영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기존 정책이 고수됐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추가 정책인데요. 사실 상반기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구 환신, 또 설비 교체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5.3%나 나왔고요. 양호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8월 달에 기대했던 정부의 강력한 부양 정책은 조금 밀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고요. 이에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양보다는 좀 출혈 경쟁하지 말자, 또 공급 과잉을 해결하자라는 좀 완화된 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인데요. 지금 표를 좀 보시면은 협상 완료된 국가들을 보시면 물론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시나요? 그 보드판을 들고 나와서 주요국들에 대한 관세를 좀 명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수준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30%가 15%,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6%가 20%, 또 일본 같은 경우도 25%에서 15%, 한국도 25%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던 수준에서 혹은 한국처럼 FTA 발효가 된 국가에서는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이슈들을 보자면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 시장 개방이나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미국에 투자하는 그 확대 등은 협상이 포함되면서 미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세가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또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좌측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과 취임 후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여전히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이제까지 관세가 협상이 된 국가들 평균 관세율은 1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당초 우려였던 한 20% 수준 그거보다는 분명히 낮지만 2020년 혹은 2010년대의 뭐 1, 2% 수준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공포가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론상으로는 높은 관세율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해당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 감소가 시작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양당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권의 뜻에 의한, 소위 말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경쟁이 과속화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는 일자리 보호나 산업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러한 그 로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의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세가 현실화되면요. 이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소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GDP의 72%가 소비에서, 소매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좀 진한 색선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최근까지는 3% 이상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의 전망치는 3%를 살짝 하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치가 올해 연말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는 좀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금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잘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대출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투자와 또 생산이나 이런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요, 비둘기적인 스탠스 혹은 너비시한 스탠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반면에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행위 자체,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매파적 혹은 허키시한 스탠스를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요즘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파월까지도 해임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도 내놓고 또 파장이니까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연준은 매파적 스탠스, 즉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들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점, 또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라도 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약간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무려 5.3%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기존에 기대했던 것들은 사실은 좀 강력한 부양 정책을 좀 기대했었는데 상반기에 있었던 이구환신, 소위 말해서 소비 품목에 대한 장려 정책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고요. 또 오른쪽에 설비 투자, 설비 교체를 해서 좀 에너지도 좀 보호하고 또 새로운 설비 산업이 좀 투자되는 이런 사이클을 기대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8월 달에 당초에 기대했던 강력한 부양 정책은 좀 없다. 결론적으로는요, 8월 한 달은 좀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좀 투자자들이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 안 좋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적표를 확인한 이후에는 대기 중인 정책 모멘텀에 관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8월에 성적표를 다 확인을 한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5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가동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름보다는 가을께를 지나면서 금리가 내려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수요 회복이 과연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를 안 할까? 하지만 요게 지난다면은 연말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좀 제거될 수 있는 혹은 개선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이 늘게 된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실적 개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급 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을께 들어가서 과연 시장 괜찮은지 주요 요소별로 혹은 팩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요, 정책을 좀 바꾸려면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은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말이었습니다. 이때도 대통령은 트럼프였고요. 이때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세를 올리겠다, 경제가 둔화된다, 금리를 내려라, 연준은 못 내리겠다 이랬는데요. 2019년 들어서 갑자기 연준의 스탠스가 점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실업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실업률이 당시에 4개월 연속 반등하니까 고용을 잘 유지해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실업률의 전망치, 그러니까 향후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향후에 실업률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당시에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또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6월 실업률이 4.1%면 자연 실업률 이하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좌측 차트를 보시면요. 파트타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그 고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늘어나면요, 좀 시차를 두고 실업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또 관세 영향이 있을수록 기업들은 경계하고 정규직을 좀 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분기 이후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조금 높아질 경우 경제 유관기관들은요, 한 4.3% 정도가 자연 실업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3분기 이후에 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 안 하더라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끝났다 혹은 매파적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게 바로 한 3분기 이후부터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관세 충격 오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라는 게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물가라는 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면 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건 당연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2018년, 19년 처음에 이제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 보면요. 물가 상승 압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차트를 왼쪽은 네모칸으로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고요. 또 오른쪽은 동그랗게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는데 트럼프 1기는 네모칸, 그 다음에 트럼프 2기는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때도 수입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입 가격이 막 하락은 했지만 판매 가격이 또 막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세 인상이 되자마자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관세 인상을 하면요. 교육 단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교육 물량이 감소하는 이런 흐름인데 관세 인상에서요. 수출의 업체가 처음엔 단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한국에 관세가 매겨져서 한국산 제품이 비싸진 겁니다. 근데 한국산 제품이 비싸지면요. 수출업체는 어떻게든 그 물량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수출 단가를 조금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율 관세가 있지만 그거대로 다 수요가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격의 조정에 의해서 수요가 뭐 크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던 게 과거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인사 충격을 좀 업체들이 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인상은요, 누가 피해보냐면은 제일 먼저 미국 소비자가 보겠죠. 예전에 100원에 사던 거 갑자기 관세 때문에 115원에 사게 된다? 그럼 가격만 놓고 그대로 반영한다면 수요가 15%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장 먼저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요. 두 번째는 미국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는 많은 물건을 받아와서 많이 팔아야지 거기서 얻는 마진이 있는데 유통업체는 당연히 수요가 줄면요. 그 수수료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간다면 미국 중간재 수입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 가격, 단가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가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해외 수출업체, 즉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긴 그 국가들에 수출하는 기업들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율로 관세 불가하면요. 수입 물가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관세를 부과했는데 가격이 하락됐다? 이런 거는요. 수출업체들이 결국엔 가격이나 단가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랬겠지만 그 냉장고에 가장 먼저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히려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좀 줄이고요. 미국의 유통업체들의 마진을 조금 줄이면서 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간에 있는 기업과 업체들의
약간의 이익을 줄이면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것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전체 소비 시장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언뜻 이해 안 되지 않으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각국에 뭐 굉장히 강력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각 국가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 각 국가에서 소비 시장의 규모를 봤는데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3등이 일본, 독일이 4등, 뭐 인도가 5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을 한참 다 합쳐도 미국을 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생산하는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또 선진국은 소비하는 국가인데 미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시장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봤을 때요,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들, 또 관세도 물가가 아주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사주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거를 생산해줘야 되는 환경인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계속 사줄 수 있을까? 관세가 올라가고 경제가 좀 둔화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미국채가 너무 많이 찍히고 아무도 안 사주고 이러다 금리 올라가고 적자 생기면서 미국이란 나라 신용등급도 망가지면 이게 세계 경제 큰 충격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재밌는 게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과 달러 사이에 매칭을 시켜서 이걸 유지시켜주는 개념인데 이거에 따른 미국채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의 미국채 보유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요 각국의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미국채 보유량을 이게 이제 넘어서주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미국채 괜찮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채가 괜찮으면은 시중금리가 뜨진 않겠네?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안정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원했던 혹은 바랬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드디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대출 많이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대출 많이 해주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도 정책을 좀 세게 써야 합니다. 지금 실제 성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좌측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 좌측 차트에서 진한 색선, 이게 이제 성장률인데 성장률 컨센서스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2%를 넘어가다가요. 이게 1% 초반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 성장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명목 성장, 명목 성장이라고 하는 건 실제 성장률 더하기 이제 물가인데 물가는 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실제 성장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소비자들이나 생산 주체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질 성장률을 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할만한 게 미국 정부가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뭐 돈이 여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채권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재정 적자도 보고 있었는데 왼쪽 차트 보시면요. 관세 수입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 관세 수입이 올라가면요. 정부 곳간이 좀 튼튼해지겠죠. 정부 곳간이 좀 튼튼해지면 재정 여력이 좋아집니다. 오른쪽 차트는 재정 지출은 올라갔는데 재정 수입은 레벨이 완전히 다른 레벨, 좀 옅은 색선이 재정 수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5년 들어서 지출은 횡보하는데 재정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도 조금은 여력이 생기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재정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재정 정책이란 걸 쓸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쓰게 된다면요. 드디어 실제 성장이라는 게 개선이 가시화돼요.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지난 트럼프 1기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은 진한 색선이 재정 지출이 막 기여가 됐던 건데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이라면은 트럼프 2기 때도 이게 다시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면은 GDP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줄 보시면 OBBB 법안이라는 게 그 정책이 통과가 됐거든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세금은 좀 낮춰주고 또 관세는 올리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엔 좀 지출 줄이고 뭐 이런 내용에서 그 재정 적자폭도 좀 늘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 경제적 효과가 우회적인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관세 인상과 합쳐져서 정부가 조금 할 수 있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각국의 관세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좀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또 다른 국가들도 소위 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는 정책들을 속속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리쇼어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금 공제도 좀 많이 해주고요. 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장들이 투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하반기부터는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미국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1번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좀 하드 데이터가 살짝 둔화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소비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여도 된다라는 점. 세 번째로는 정부도 좀 체력과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잘 돼야지 전 세계의 금융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혹은 우리가 주식 자산에 퇴직연금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떠한 상황에서 좋을까요? 지금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유동성, 즉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전 세계에 좀 돈이 뿌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뿌려지게 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자산들의 가격은 좀 괜찮습니다. 트럼프가 됐는데 왜 미국은 신고가를 뚫지? 한국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보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괜찮네. 지금 보시면 이 해답은 좌측 차트에 있습니다. 좌측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진한 색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M2, 소위 말하는 광의의 통화를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이런 게요, 2023년에 바닥을 찍고 2024년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시장이 좀 상승했던 시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좀 금융 환경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4.2에서 4.5% 사이인데 이게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보통 금리가 좀 높으면 어떻게 되죠? 달러는 비싸지고 시장은 망가지고 좀 불안 요인이 커지는데 오히려 오른쪽에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주가는 올랐고요. 그에 기반한 게 바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라는 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의한 유동성이 재배치되다 보니까 이건 좀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G2 중에 하나인 중국도 왼쪽 차트 보시면은 M1 진한 색선, M2. M1은 참고로 협의의 통화입니다. M2는 광의의 통화. 이런 것들이 2024년부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의 유동성 개선과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들었죠? 부동산 기업이 파산한다. 지방정부가 파산한다. 투자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증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 바닥을 통과하면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0보다 조금 높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신용정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돈 빌려서 투자도 하고 좀 돈 빌려서 소비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경제 권역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EU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좌측 차트의 그 진한 색선, 요게 이제 EU의 M2 광의의 통화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2024년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차트에 제가 써놨지만 독일이요 3분기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발행하는 이유는 재정 정책을 하겠다. 드디어 EU의 큰 형님인 독일이 나타나면서 돈을 찍고 좀 돈을 쏘겠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내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확대가 같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제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실적이란 게 좀 부담되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에서 바 4개가 2025년에 1Q, 2Q, 3Q, 4Q인데요. 1Q는 굉장히 높았던 반면 2Q는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3Q부터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오른쪽 차트처럼 EPS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이 아닐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 혹은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사실 바닥에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과율은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반기 혹은 2분기까지 실적을 주도했던 게 왼쪽 차트에 커뮤니케이션, 테크, 금융 섹터가 실적을 주도했는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 하반기 7, 8, 9, 10, 11, 12 요걸 합쳐서 이제 하반기가 되는데 소재 업종, IT 업종,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소위 말해서 상반기에 안 보였던 업종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선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가율도 회복되는데 좌측의 차트를 보시면 S&P 500 지수의 분기별 EPS가 3분기 추정치는 현재 $67입니다. 역사상 최고치고요. 그리고 미국의 특성상 과소 추정, 그러니까 실적을 좀 낮게 추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S&P 500 기준으로는 펀더멘털의 개선이 분명히 나타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퀄리티도 좋아지고 있는 게 오른쪽 차트에서 보입니다. 그 M7이라고 아시죠?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 그 중에서도 큰 7개 기업들을 추려서 Magnificent Seven이라는 이제 저희가 별칭을 시장에서 붙였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차트가 조금 넘어갔는데요. 오른쪽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차트에서 진한 파란색이요. M7의 실적입니다. 2023년 그냥 M7만 돈을 벌었고요. M7을 제외한 S&P 493개 기업은 돈을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들어와서 M7의 기여도는 조금 줄고 나머지 기업들의 기여도가 늘어났고요. 2025년을 통과하면서 그 비중 자체가 M7보다는 그 나머지 기업들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사실은 소수만 잘 되면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골고른 기업들의 실적이 골고루게 잘 올라가야지 이게 굉장히 좀 실적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2025년 3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이 아니고요. 좌측 차트 한번 보시면은 S&P 500의 연간 EPS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EPS가 개선이 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PER이라는 멀티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데 둘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좀 눌림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올해 연초에 상승률이 상당히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의 재고라든가 혹은 이런 충격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은 시장으로 다시 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자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특히 주식시장은 좀 개인 투자,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직접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정기예금 금리가 1%가 안 됩니다. 돈이 당연히 예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보시면 재테크 상품의 규모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억하시겠지만 금리가 초저금리일 때는 당연히 또 투자에 대한 좀 열풍이 불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왼쪽 보시면은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 증가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은행 PB들 역시도 그 금리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투자 상품으로 좀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환경이 조성이 됐다. 두 번째 대기자금이 개선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 들어오는 게 보험에서 되는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개인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요게 올해 좀 환경이 컸고요. 유입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는데 중요한 요소였고요. A주를 둘러싼 유동성 환경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정부 자금이나 보험 자금이나 개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까지 좀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혹은 큰 자금들이 해당 국가를 좀 밀어올리려면 그 나라의 통화가 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한국도 1,4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좀 밀려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위안화 가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큰 돈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게 됐고요. 9월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열병식이 있는데 이 열병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승 80주년 행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 환경이나 정치 환경들이 굉장히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8월 이후에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 맞부딪혔던 문제가 그겁니다. 성장이 끝났나?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고 또 저금리에 빠지는 이런 좀 악순환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 나라는 생산해야 되는 국가거든요. 근데 철화물, 공산품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생각이고요. 뉴스에서 한번 보셨죠? 티베트 쪽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좋은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 유발 계수가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통화 유통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줍니다. 즉 사람도 좀 많이 쓰게 해주고요. 그리고 돈도 좀 돌게 해준다면은 중국의 경제, 특히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뭐 대규모 부양 정책은 없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에 대한 개선, A주에도 좀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홍콩의 고배당주도 굉장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흐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7월 달에 알리바바, 징둥, 메이투안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배달할 때 뭐 3,000원도 내고 4,000원도 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갑자기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 거의 뭐 무료로 배달을 시키는, 그래서 혹시 그 유튜브에 뭐 알고리즘에 떴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작은 뭐 커피숍에 그 주문이 막 몇백 개가 몰려 있으면서 일을 못하는 수준까지 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요게 조금 여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도 이런 좀 과도한 경쟁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는 이 소비, 민생 경제 좀 살리기 차원에서 좀 가만히 있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좀 하향했지만 좀 싼 김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으니까 저가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하락이나 급락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볼 점, 그 다음에 길게 볼 점들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 차트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을 PER 기준으로 몇 배를 좀 주고 사는 게 맞나 하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미국은 뭐 한 23배 부근까지 갔고요. 또 최근 한 14,000년 횟수로 5년차 이내에 좀 낮게 갔을 때는 한 16배를 살짝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좀 위쪽보단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할 텐데요.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
또 반면에 인도나 유로존 전체 혹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이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다면은 조금 먼저 나눠서 사볼 수 있는 개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메리트가 조금 적을 때는 좀 긴 기간을 두고 좀 6개월 안에 사겠다, 1년 안에 사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긴 기간 혹은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은 지수는 돌파했지만 과거에 멀티플을 통과하지 못한 미국이나 일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은 지금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멀티플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계속 좀 상향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인도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2021년 이후에 정고점을 좀 PER 기준은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 여부가 시장의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좀 길게 본다면은 금리가 내려간 이후에 멀티플의 개선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요, 제가 ETF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퇴직연금을 통해서 ETF를 매수하실 수 있는 거는 국내에 상장된 ETF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스타일 전략, 그 다음에 섹터를 가지고 ETF 리스팅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께서 나는 한 번도 해외 투자를 해본 적도 없다, 혹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께는요, 저는 일단은 코덱스 미국 S&P 500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서 아직은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9월부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좀 시장이 개선될 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퇴직연금 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결과를 좀 가져와야 되는 관점에서라면요, 미국 S&P 500은 저는 상당히 좋은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혹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요, 미국의 지수 상승이 가장 가팔랐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500개 기업들이 몰리는 지수가 S&P 500이고, 이에 대한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코덱스 미국 S&P 500 ETF부터 한 달에 10만 원 혹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이나 항생테크라는 ETF인데요. 이거는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번 모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수익을 좀 내보는 전략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좀 볼만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같은 경우는 인도라는 국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한 3번 정도 출장을 갔다 왔고, 저는 이제 94년부터 인도를 다녔었는데 국가의 발전이 대단합니다. 현재 인당 GDP가 2,500불을 통과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000불을 통과할 때까지는 조금씩이라도 모아보자, 혹은 모디 총리의 3기가 끝나는 한 1년 전,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는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시설이나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이 좀 가면은 최대 수혜국 중에 하나가 인도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독일 ETF도 네 번째 있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재정이란 걸 풀기 시작합니다. 독일 안에서도요, 드디어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경제 지표도 좋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기업들, 특히 올해 연말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는 끝나기를 기대하는데, 끝나게 된다면은 독일의 금융기업들도 크레딧이 개선되면서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였고요. 좀 길게 모아볼 거 코덱스 미국 S&P 500,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차이나나 독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업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입니다. AI 중에서도 하드웨어를 뺀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이미 하드웨어 쪽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도 같이 성장은 하겠지만,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이 좀 쓰고
돈을 지불해서 드디어 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에 저는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탑 10. 왜냐면은 이런 핵심 기술들은요, 이미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집중된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우리가 이미 2010년 중반에 빵 기업들, 그 다음에 4차 산업 기업들, 그 다음에 AI 1세대, 1차 투자 붐 때 다 저희가 보고 느끼고 또 수익을 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에 모으는 이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긴 흐름에서 좀 정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빅테크 텐도 같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부터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좀 두루두루 해보고 싶은 분께 좀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은행인데요. 단순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게요.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유는 바로 하나, 통화량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통화량이 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좀 빨라지면은 소위 말해서 돈 장사 아니면은 금융기업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미국 은행,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미국 우주항공방산도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 방산이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도 방산업체들 많이 올랐죠. 그런데 비단 방산뿐만이 아니고요. 우주항공 쪽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던가 아니면 블루 오리진 같은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들의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거를 뉴 스페이스 비즈니스 혹은 뉴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우주항공 산업의 좀 확산은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전력, 원자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송배전 시설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전력 부족에 대한 고민도 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시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급 측에 대한 개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나 AI 전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방산 쪽도 같이 커지게 되면 산업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도 올해 하반기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간은 좀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들, 또 확인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은데 9월을 넘어가면서부터 다양한 지표들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우호적인 게 단순히 한 달, 두 달의 영역이 아니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계열을 바라보고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ETF들 본인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최종 이 퇴직연금에 대한 목표를 두시고 좀 비중을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ETF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오늘 아카데미의 제목처럼 8월은 점검을 하고 또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릉부릉 가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들어본 8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을 놓치신 분들도요, NH투자증권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신 뒤 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카데미 시간에는 저희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